역사상 최초의 환율전쟁은 남송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송나라는 북송시대와 남송시대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북송이 요나라와 서하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해도 이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할양하고 금과 은으로 환심을 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나라보다 훨씬 위협적인 나라가 출현했습니다. 바로 금나라였습니다. 송나라와 금나라는 원래 동맹국으로서 함께 요나라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요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금나라는 그 칼끝을 돌려 마침내 북송을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강남으로 도망가 남송을 세웠는데 이후 100여 년 동안 남송은 금나라와 전쟁과 휴전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승전보다는 패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랜 시달림 끝에 마침내 금나라의 신하를 칭했을 뿐만 아니라 금나라를 숙부로 자신을 조카로 부르며 매년 금, 은, 재화를 공물로 바쳤고 결국에는 주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정권의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남송은 전쟁에는 실력이 없었지만 상업적인 수완은 뛰어났습니다. 해외와 지속적으로 무역거래를 했고 상업도 상당히 발달해 금융지식과 상행위가 이전보다 진보했습니다. 남송이 이룩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지불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남송이 발행한 회자라는 세계 최초의 전국적 유통지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지식을 갖춘 것이 재정을 잘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속적 전쟁, 곡물진상, 조정의 심각한 부패 등으로 남송은 언제나 재정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남송 조정도 지폐 발행권을 가진 정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행하는 정책, 즉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인쇄가 간편한 까닭에 남송 조정도 지폐의 맛에 중독되었습니다. 더욱 이 당시에는 위조 방지 기술이 없어서 위조 지폐도 함께 범람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갈수록 늘어났지만 상품의 수는 늘지 않아서 결국 물가가 갈수록 폭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경제관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송 조정은 지폐로 실물을 얻을 수 있어 기쁘지만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폐 발행의 주목적은 그것을 유통시켜서 상업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런 상식은 북송시대에도 이미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지속되었지만 비교적 절제된 측면이 있었고 남송의 민생을 뿌리째 흔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취약했던 남송과 달리 금나라는 전쟁에서 적수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금나라의 경제는 전쟁을 통한 약탈 경제 시기에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당시 금나라는 생산 능력이 거의 없어서 전리품에 의존하여 생활했는데 이는 마치 하늘에서 재화가 뚝 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금나라 초기의 경제는 인플레이션 없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을 정복한 후 금나라는 점차 치국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 북쪽에 있는 진이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영토가 바로 금나라의 영토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송이라고 적혀 있는 그 영토가 바로 남송 지역의 영토였습니다. 금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에서는 은을 사용했지만 국내에서는 동전이 유통되었습니다. 동전은 주로 요나라와 송나라에서 탈취하거나 일본처럼 각지에서의 구매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송나라 동전은 이미 유실이 심각한 상태여서 금나라에서 유통되는 동전도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금나라는 송나라에서 지폐가 유통되는 것을 보고 자체적으로 복원이라는 지폐를 발행해서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지폐는 마치 술과 같습니다. 술은 적게 마시면 좋지만 많이 마시면 통제가 안 돼요. 결국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지폐 발행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송은 지폐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지나치면 해롭다는 사실을 알았고 최소한 자신을 절제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폐에 관한 이론적 기초가 없었던 금나라는 송나라가 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지폐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금나라는 지폐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었죠. 금나라 중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지폐는 나날이 늘어나 남송이 그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는 절제할 줄 몰라 국고에 돈이 없으면 지폐를 발행해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금나라에서는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냈고 그 결과 금나라 후기에 지폐가 지나치게 많이 유통되어서 화폐 가치는 대폭 절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자와 동전을 사용하는 백성은 되도록이면 지폐를 거부했고 심지어 재산을 남송으로 옮겨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송도 인플레이션 상태이긴 했지만 금나라에 비하면 정도가 약했고 또한 남송의 경제가 앞서 있어서 자금을 활용해 돈을 벌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환율전쟁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최초의 환율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소유한 부를 자발적으로 한 화폐에서 다른 화폐로 바꾸도록 만드는 것은 칼날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한 국가의 부를 탈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전쟁이 일반적인 약탈과 다른 점은 타인의 부를 살인, 방화, 강탈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에서 출발해 자신의 부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발적으로 옮기도록 유도해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전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화폐로의 퇴환을 통해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안정성을 얻기를 원하죠. 남송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나라는 지폐를 계속 발행해 인플레이션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송으로 자산을 옮겨 놓으면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안전하다는 환율 전쟁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양국 사이에 비의도적인 환율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금나라의 부는 계속해서 유실되었고 아예 남송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폐의 수량을 통제하지 않고 남발한 결과 금나라의 경제는 악순환에 빠졌고 전쟁을 할 때마다 대량의 지폐를 발행해 화폐 가치는 갈수록 하락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고 사람들이 결제 통화로 지폐가 아닌 은자와 동전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의 주민들은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송으로 부를 옮기고 거주지를 이전했던 것입니다. 남송이 경제적인 안정을 토대로 금나라의 국력과 부를 야금야금 갉아먹자 금나라는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이 출현했습니다. 경제가 이미 쇠퇴한 금나라는 결국 몽골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사실 몽골이 금나라에 가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금나라 백성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몽골과의 전쟁으로 금나라는 지폐를 더욱 남발했고 화폐 가치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금나라가 발행했던 공식적인 지폐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복원이라고 했죠. 바로 그 복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나라는 은자와 동전의 유통까지 금지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식 화폐라고 해도 그 가치가 몇만 배 이상 떨어져 버린다면 누가 그것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은자와 동전의 사용 금지는 오히려 자산이 남송으로 이동하는 것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또한 귀금속을 남송으로 이전하게 하는 또 다른 추진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자와 동전의 사용 금지로 인해서 모든 상업활동이 하룻밤 사이에 중단되었고 금나라 경제는 마침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나라가 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몽골의 침략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남송과의 환율 전쟁에서 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Comment TV. Thank you. Bye bye.